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걸까?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에서 무려 84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인생을 수십 년에 걸쳐 들여다본 거예요. 그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어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사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6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부터 잠자리가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려놓기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년 넘게 손도 안 댄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릇장을 열어보세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접시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요. 베란다에는 상자들이 탑처럼 올려져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쌓여 있다는 사실을요.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그 마음, 정리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그 부담감,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3세 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작년에 이사를 하셨거든요.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어요. 이사 준비하면서 짐을 정리하시는데 놀라셨다고 합니다. 트럭 2대 분량의 물건을 버렸는데 정작 새 집에 가져간 건반의 반도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짐을 줄이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집이 작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넓어진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꼭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당장 서랍 한 칸만 정리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 10개만 골라서 비닐봉지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워야 할 것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비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서운함, 풀리지 않은 갈등,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런 감정들도 물건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건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를 한 장 꺼내시고 펜을 드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계속 안고 살면 내가 행복해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물론 종이를 버린다고 감정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이제 무언가를 더 채울 나이가 아닙니다. 비울 나이예요. 물건도 비우고 감정도 비우고 관계도 비우고 그래야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비움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물건과 감정을 비웠다면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놓아주는 법, 바로 오늘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뭘 하지 하는 기대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마 후자인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70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특별한 일정도 없고 어디 가잔 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걸. 며느리한테 좀 더 잘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러다가 문득 미래가 걱정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어디 가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오늘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자기 생각을 기록하게 했어요. 언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적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생각 중에서 거의 절반이 과거 아니면 미래에 관한 거였어요. 현재에 대한 생각은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반을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기대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 산책을 해야지. 오늘 오후에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렇게 작은 기대 한 가지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뭔가를 할 때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밥맛에 집중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숟가락만 움직이지 마시고 이 쌀이 어디서 왔을까? 이 김치 맛이 참 좋다.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새소리, 나무잎 색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전부예요.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이렇게 3가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3주만 지속해도 행복감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70이 넘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를 붙잡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에 집중하려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축 가라앉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아마 후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고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설령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명 대학교의 84년 추적 연구. 그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나쁜 관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에너지를 비교해 보세요. 만나기 전에 기대가 되고 만난 후에 뿌듯하면 좋은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나기 전에 부담되고 만난 후에 지쳐 있으면 그건 나쁜 관계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웃에 사시는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옛날 직장 동료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가실 때마다 돌아와서는 꼭 속이 상하셨대요. 왜냐면 그 모임에 유독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분이 한 명 있었거든요. 누구네 아들은 이혼했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습니다. 토요일 모임을 그만두신 거예요. 대신 평소에 마음이 맞는 친구 2명하고만 자주 만나기로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차를 마시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만나면 웃고 서로 안부를 묻고 간식을 나누어 먹고 돌아오면 마음이 따뜻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세요. 왼쪽에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오른쪽에는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왼쪽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오른쪽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사를 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받고 만남을 요청하면 정중하게 다음에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른이 넘으면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잘 안 한다고 서운해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락이 뜸하다는 건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의미고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운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져요. 전화가 올 때 반갑게 받게 되고 만남이 있을 때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서운함도 없어요. 이게 바로 관계의 마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음의 짐을 비우고 오늘에 집중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 이런 이후의 건강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많이 쇠약해져 계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유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일은 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면 열의 9은 걷기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예요. 그냥 느릿느릿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빠르기면 딱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되시면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동네 한 바퀴, 눈이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 걷는 것, 이것만 해도 심장과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한 거 다들 느끼시죠? 이럴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기지개를 쭉 켜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까지 쭉 펴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천천히 넘겨보세요. 이것만 5분 해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크게 돌려주시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주시고 앉은 채로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아침 5분, 저녁 5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물 마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관 건강에도 안 좋아요. 하루에 물 8잔을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시죠.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수면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분이 예민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저녁에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지 마세요. 밝은 빛이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의 시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잠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식사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입맛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 하나로 때우거나 국수만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집니다. 한 끼의 반찬을 여러 가지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계란 1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1가지 이상 곁들이세요. 건강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받으세요. 70 넘어서 발견하는 병 중에는 조기에 발견했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내 몸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역할이 주는 큰 의미, 존재감과 보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 쓸모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이라고 불렸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였고, 동네에서는 반장님, 통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호칭이 다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나갔고, 회사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고, 모임에서도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죠. 이때 느끼는 상실감이 정말 큽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른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시는 남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은퇴 후에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대요. 매일 텔레비전만 보시고 밥때가 되면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시고 그러다 잠들고 그런 생활이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린이 한글 교실 봉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셨대요. 이분이 젊을 때 교직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가슴이 뭉클하셨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3년째 그 봉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말수도 많아지셨대요. 주변에서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놀란다고 합니다. 역할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역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은 빛이 납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역할이에요.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뿌듯하잖아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역할이고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시는 것도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이른이 넘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만의 역할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지막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기. 감사와 수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름이 또 늘었네. 피부가 왜 이렇게 처졌지?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정정한데 나만 이 모양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전쟁 후에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고 맨손으로 가정을 일궈내셨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온 몸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탓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81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무릎도 안 좋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십니다. 보청기도 끼고 다니세요. 그런데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지고 되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해진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세다가 있는 것을 놓칩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2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은 침침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귀가 잘 안 들려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시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3일이면 5가지가 보이고 일주일이면 10가지가 보입니다. 한 달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같은 세상인데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용이라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느려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뒤에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겨울이 봄보다 못한 계절이 아니듯이 이른이 30보다 못한 나이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비우세요. 물건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세요. 비워야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놓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셋째, 관계를 재배치하세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세요. 넷째, 몸을 돌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같은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다섯째, 작은 역할을 찾으세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여섯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세요. 감사하고 수용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늘 서랍 하나를 열어서 필요 없는 물건 10개를 버려보세요. 둘째,
오늘 밤 잠자리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셋째, 내일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이른이 넘었다고 인생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달려온 수십 년을 지나서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른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매일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명절 때 선물로 받은 좋은 음료나 과자가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걸 왜 아직 안 드셨어요? 혹시 자식들 오면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좋은 건 자식 주려고, 맛있는 건 손주 오면 꺼내주려고,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셨던 분들. 사실 이게 냉장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랍 안에 모셔둔 좋은 화장품 선물 받았는데 아직 뜯지도 않으신 거 있지 않으세요? 옷장 안쪽에 걸려있는 좋은 옷, 어딘가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두셨는데 그 특별한 날이 아직도 안 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을 허락해 드릴 겁니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일 아침 일어나는 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옆에 앉아서 같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봐주세요. 남편분이나 아내분 혹은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분한테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신으신 신발이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언제 사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셨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금, 부모님 병원비, 모아둔 돈은 늘 다른 곳에 먼저 썼습니다. 나를 위한 지출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였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써야지. 그 나중이 오셨나요? 이제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결혼도 했고 취직도 했고 자기 살림을 꾸립니다. 집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매달 내야 했던 큰 지출들도 하나둘 정리가 됐습니다. 숙제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숙제가 끝났는데 여전히 지갑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처럼 아끼고 습관처럼 참고 습관처럼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사셨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 시절을 몸으로 견디며 살아내셨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아시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며 자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시절에는 절약이 생존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고 내 몸 하나 아끼는 것보다 가족의 배를 채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진짜 사랑이었고 진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그때와 다릅니다. 더 이상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시절의 습관으로, 그 시절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살이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시면서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시고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시는 생활을 수십 년 하셨습니다. 막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 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여행이었는데 출발 전날 밤에 딸한테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이 나이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냥 그 돈으로 너 월세 보태줄 걸 그랬나?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신나서 여행 다녀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그 여행에서 생전 처음으로 온천을 해보셨대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눈물이었다고요. 그분이 돌아와서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뜻하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그 말에 딸도 같이 울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셨던 게 언제였나요? 진짜 맛있다고 느끼면서 밥을 드신 게 언제였나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어보신 게 언제였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는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인정을 본인이 스스로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아끼셔도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숙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돈 쓰면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아파서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냥 차라리 모아뒀다가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돈, 지금 통장에 있는 그 돈,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당연히 써야 하는 돈이고 이 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생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집 살 때 보태준다든지 손주 학비를 보태준다든지 하는 경우죠. 세 번째는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남겨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십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속이 가족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냐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 이야기요. 평생 사이 좋던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자식에 대한 최선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70살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큰 돈을 자신을 위해 쓰신 거예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보내오시는 사진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우리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따른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부모가 즐겁게 사시는 모습, 그걸 보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나이가 들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그냥 아끼며 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돈 아껴서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돈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것, 그게 자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면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을 덜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즐겁게 활기차게 사는 것이 결국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품위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값진 삶의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부모님,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남기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한 모습은 자식의 가슴속에 평생 남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지갑을 열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사도 되나? 이 돈이면 손주 용돈이나 줄 걸 그랬나? 남들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고 뼛속 깊이 새겨진 가치관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감각은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신 분들한테는 이런 감각이 없거든요.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몸에 밴 분들만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그 감각이 이제는 여러분을 조금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아끼며 사신 이유가 뭐였나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미래를 위해서였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 미래가 됐습니다. 지금이 그 미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은 소비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뇌가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쓰면 불안해지고 아끼면 안심이 되는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은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늘 제일 싼 것만 고르셨다면 오늘은 한 단계 위를 골라보세요. 딱 그것만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드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인식, 그게 자존감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라고 사양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겸손이 때로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놓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사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나이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 돈 아껴서 자식한테 놔줄 것이지 라는 말이 들릴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저분은 나이가 드셔도 참 멋지게 사시네 라는 말을 듣는 게 절약하다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기 위한 마음, 훈련법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한 가지씩 스스로에게 칭찬해 보세요. 거창한 칭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났네, 잘했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뭔가를 사거나 경험할 때 이게 아깝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에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해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전에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나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소비를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새 TV를 하나 사면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화면도 선명하고 소리도 좋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원래 있던 TV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경험은 다릅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떠났던 여행, 처음으로 들어본 클래식 공연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림 그리기 수업.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남고 이야기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여행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담스러운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 근처 유명한 맛집 동네 산책길에서 처음 가보는 카페, 이런 것들도 충분한 경험이 됩니다. 가까운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75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해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셨대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다고 창피하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엔 다 이래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열리셨는지 매주 빠지지 않고 레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을 때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고요. 건강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편안한 신발, 제대로 된 수면 환경,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이런 것들에 드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무릎이 아프신데 진통제만 드시면서 참고 계시나요? 딸이 괜찮은 쿠션 신발을 사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런 비싼 거 왜 사냐고 하셨대요. 엄마 한 번만 신어봐요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신어보셨대요. 그리고 집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발이 이렇게 편한 게 이상하다. 나 이때까지 뭘 신은 거야. 발이 편하니까 더 걷고 싶어지고, 걸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동네 걷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잠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나 혼자 먹는데 뭘이라고 하시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나의 기쁨을 위해 쓰세요. 우리 세대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체면 문화가 강했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사시다 보면 내 취향이나 내 기쁨이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신가요? 체면 때문에 쓰는 돈,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오히려 공허함을 남깁니다. 비싼 걸 사도 뭔가 허전한 느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쓴 돈은 달라요.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쓴 돈은 오래오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물건보다 경험에 쓰세요. 건강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나의 기쁨을 위해 쓰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지갑을 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쓰려는 이 돈이 이 3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70살이 넘으신 부부가 계셨습니다. 평생 제주도 한번 못 가보셨는데 자식들이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막상 제주에 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진작에 이럴걸.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들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기억이 됐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자식들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다고 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 가족의 앨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 사진은 지금도 자식들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냉장고에 넣어둔 좋은 것 꺼내서 오늘 저녁에 드세요. 두 번째, 오래 가고 싶었던 곳 하나를 오늘 정하고 날짜를 잡아보세요. 세 번째, 배워보고 싶었던 것 하나를 오늘 알아보세요. 딱 이 3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아마 이미 뭔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한쪽이 뭔가 따뜻해지셨을 수도 있고 조금 뭉클하셨을 수도 있고 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붙잡아 두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압니다. 이제 그 훌륭한 삶의 다음 챕터를 여실 차례입니다. 그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진짜 주인공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 시작을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해보세요. 가장 맛있는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오늘 저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차려보세요. 그 밥 한 그릇이 새로운 챕터의 첫 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석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한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입사 동기 중에 제일 빠르대.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이 끝나면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작년에 아파트 옮겼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그 다음에는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요즘 매일 등산을 다니는데 청년 못지않아 이 이야기가 30분 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듣고 계시지만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끝나나? 또 시작이네. 우리 아이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나는 아파트 전세도 걱정인데, 나는 지난달에 약이 3개나 늘었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즐거우라고 만났는데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더 피곤한 경험, 자리를 나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음에는 안 나가야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자식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적은 없으신가요? 내 건강이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적은 없으신가요?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셨을 거예요.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나누고 싶은 기쁨이 상대방에게는 비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회 심리학자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비교가 됩니다. 특히 나보다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향 비교가 일어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7이 되면 이제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작동함. 한국인이 특히 이 비교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랑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이 세 가지가 왜 노후의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자랑 대신 무엇을 해야 품격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것 다 포기하고 자식한테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뿌듯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기쁜 일을 나누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문제는 그 나눔이 반복적이고 일방적일 때 생깁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자랑이 반복되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과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취업입니다. 동창 모임에 5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자식이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친구가 있어요. 둘째, 결혼입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집안 사위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의 딸은 38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셋째, 손주입니다. 우리 손주가 상을 받았다. 이런 자랑을 듣는 친구는 손주가 없으시거나 자주 못 만나시는 분일 수 있어요. 넷째, 학업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원에 갔다. 다섯째, 효도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 딸이 매주 전화한다. 이런 자랑도 상처가 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한 친구, 자식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이런 분들에게는 효도 자랑이 가장 아프게 들립니다. 이 5가지 영역 모두에서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내 기쁨이 상대방에게 비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이 잘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순전히 내 공은 아닙니다. 자식의 성취를 내 성취처럼 자랑하면 내 정체성이 자식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는 68세입니다. 아들이 유명 대학 교수가 됐어요. 김 여사는 모임에 나가실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하셨대요. 처음 한두 번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이전 같지 않고 맞장구도 건성이 되고 슬슬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유를 모르셨대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가장 오래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아들 잘 된 거 우리 다 알아. 진심으로 축하해. 그런데 너 알아? 우리 모임에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몇 명인지. 김 여사가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셨대요. 모임 5명 중에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있는 친구가 1명, 자식과 연락이 끊긴 친구가 1명, 아들이 이혼해서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1명, 5명 중 3명이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셨던 거예요. 김 여사가 그날 밤 한참을 우셨대요. 그 이후로 김 여사가 달라지셨습니다.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시게 됐어요. 대신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게 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들은 잘 있어? 힘든 일은 없고. 그리고 힘든 친구에게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모임에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김 여사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 거죠. 모임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대요. 김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을 닫으니까 귀가 열리더라.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전에는 내 이야기 하느라 바빠서 친구들의 마음을 몰랐어. 이제는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한 선생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선생은 71살입니다.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취직을 했어요. 한 선생은 모임에서 아들의 해외 생활 이야기를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모임에 정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정 선생은 아들과 3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한 선생이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 선생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지만 한 선생은 눈치를 못 채셨어요. 어느 날 정 선생이 모임에 더 이상 안 나오시겠다고 하셨대요. 이유를 물었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 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자. 한 선생이 그때야 깨달으셨대요. 나의 자랑이 친구를 모임에서 쫓아낸 거구나. 그 이후로 한 선생이 정 선생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산책하자 이렇게요. 둘이서 따로 만나시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두 에피소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자식 이야기를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3가지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때 이야기하세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자, 2번째. 돈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식 이야기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곧 생존이니까요. 특히 은퇴 후에는 돈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안을 건드리는 겁니다. 돈 자랑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적 자랑은 말 그대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간접적 자랑입니다. 이건 본인이 자랑인 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호텔이 정말 좋더라. 리모델링을 했는데 200만 원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은 본인은 일상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은근한 재력 과시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일수록 돈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내가 밥 살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넉넉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런 숫자를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 자랑에는 시기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돈 부탁도 따라옵니다. 박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은 71살의 퇴직 사업가입니다. 은퇴하시고 동창 모임에 나가셨는데 어느 날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이 별 생각 없이 말씀하셨대요. 강남에 있는 건물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 일이야.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대요.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주시더래요. 야, 네가 건물 이야기한 뒤로 몇몇이 좀 불편해하더라. 우리는 연금 쪽에서 살고 있는데 건물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 이후로 박 선생이 돈 이야기를 일절 안 하시게 됐습니다. 행동으로 넉넉함을 보여주시되 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게 됐어요. 박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넉넉한 사람은 자기 넉넉함을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 이 여사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카카오톡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여사는 67세입니다.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사진을 동창 모임단체 채팅방에 올리셨대요. 호텔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사진을 10장 넘게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채팅방에서 한 분이 조용히 나가셨대요. 그분은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이 여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많이 후회하셨대요. 카카오톡은 대면 대화와 다릅니다. 대면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상대방의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심하게 자랑을 올리게 되고 상대방의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현명하게 다루는 대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숫자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둘째, 간접적 과시에도 주의하세요. 셋째, 넉넉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 3번째, 건강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3가지 자랑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불안한 주제거든요. 60이 넘으면 주변에서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안 아픈 게 당연한 나이가 아닙니다. 건강한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나는 올해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이었어. 나는 약을 하나도 안 먹어.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매일 약을 10알씩 드시는 분이라면요. 투병 중이신 분이라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건강 자랑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건강은 내 의지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줍니다. 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은 70세의 퇴직 교사입니다. 건강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 선생은 친구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건강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매일 5km를 걸어.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야.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를 뜨셨대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시더니 한참을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보러 갔더니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닦고 계시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대요. 내가 매번 건강 자랑을 할 때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친구 귀에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로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정 선생이 그날 이후로 건강 이야기를 일절 안 하시게 됐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게 됐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 불편한 데는 없어. 내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투병 중인 친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건강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일상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그 전화가 항암 치료보다 더 큰 힘이 됐다고. 정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은 축복이지 능력이 아니야. 내가 건강한 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운을 자랑으로 바꾸는 건 아프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더라. 조 여사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여사는 69세입니다. 관절이 좋으셔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모임에서 북한산 정상까지 2시간 만에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셨대요. 그 자리에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든 친구가 계셨어요.
그 이후로 조 여사가 등산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를 바꾸셨대요. 내가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대신 산에서 본 풍경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건강 이야기를 배려 있게 다루는 대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건강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셋째, 운동이나 건강관리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능력 대신 과정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하고 싶어질까요? 자랑 뒤에는 3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인정 욕구입니다. 은퇴하면 인정받을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둘째, 존재 확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을 통해 나 여기 있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자랑이 많아지는 건 외로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피상적인 자랑이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자랑은 외로운 사람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자랑하는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실 수 있어요. 저 사람 자랑이 심하네 하는 대신 저 사람이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랑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기쁜 일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일기에 적으세요. 감사 표현으로 전환하세요. 취미에 몰입하세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자랑 대신 품격을 보여주는 대화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 대신 질문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화의 중심이 나에서 상대방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둘째, 칭찬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시는 겁니다. 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여. 그 옷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 한마디가 자랑 10마디보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셋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뭘 말할지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내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넷째, 공감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시면 조언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그건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속상했을 거야.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도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 어제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았다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상대방이 편안해집니다. 자랑은 벽을 쌓지만 솔직함은 다리를 놓습니다.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모임에 나오시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다. 이 나이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랑은 나를 높이는 말이지만 감사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일곱째,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네가 좀 알려줘.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자랑은 나는 잘났다는 메시지이지만 조언 구하기는 너를 인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7가지를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내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 이 나이가 됐는데 각자 사는 이야기 좀 해보자.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동호회에서 내 건강을 자랑하고 싶을 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카카오톡에서 여행 사진을 올리고 싶을 때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보세요. 이 방에 이걸 보고 불편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3초 규칙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은 어떨까? 3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불필요한 자랑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 72, 최 여사 69, 결혼한 지 44년이 되신 부부예요.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서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최 여사가 밥을 차려주시면 최 선생이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최 여사가 외출 준비를 하시면 오늘 좀 멋진데 하시고요. 최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선생이 산책을 다녀오시면 당신은 정말 꾸준해 존경스러워 하시고요. 이 습관을 시작하신 건 2년 전부터래요. 처음에는 쑥스러우셨대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최 여사가 깨달으신 게 있으시대요. 집에서 남편한테 인정받으니까 밖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최 여사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해도 돼. 집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유 선생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 선생은 69세의 퇴직 공무원입니다. 유 선생은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반응을 해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모임에서 유 선생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래요. 사람들이 유 선생을 만나면 편안하다고 해요. 유 선생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존경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를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둘째, 배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한 번의 생각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유머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기를 웃음의 소재로 삼으실 줄 아세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실수도 하고 웃기기도 한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이 3가지, 겸손, 배려, 유머. 이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는 비밀입니다. 입을 닫으면 지혜가 열리고 마음을 열면 존경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을 칭찬으로 바꾸는 40일 프로젝트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40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차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3초 규칙을 연습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말이 나오려 할 때 3초만 참으시는 겁니다. 둘째 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칭찬하세요. 배우자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게 직원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자랑 10개를 대체합니다. 셋째 주. 모임에서 질문을 3개 먼저 하세요.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질문 3개를 던지는 겁니다. 요즘 어때? 건강은 좀 어때? 재밌는 일 없었어?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넷째 주. 카카오톡에 자랑 글 대신 안부 메시지를 보내세요. 여행사진 올리는 대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보고 싶다 한 줄 보내시는 거예요. 다섯째 주와 여섯째 주. 앞에서 배운 7가지 대화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대화 일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칭찬을 했는지, 경청을 했는지 이걸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 자랑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피세요. 3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돈 자랑은 구체적인 숫자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넉넉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셋째, 건강 자랑은 아픈 친구에게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건강은 축복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넷째, 자랑 뒤에는 인정 욕구와 존재 확인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밖에서 자랑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간접적 자랑에도 주의하세요. 여행 사진, 외식 사진, 쇼핑 자랑도 경제적 과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랑 대신 질문, 칭찬, 경청, 공감, 솔직함, 감사, 조언 구하기, 이 7가지를 연습하세요. 일곱째, 자랑 충동이 올 때 3초만 참으세요. 3초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여덟째, 존경받는 어른의 공통점은 겸손, 배려, 유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는 비밀이에요. 아홉째, 40일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랬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자랑할 것이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가정을 지키셨고, 자식을 키우셨고, 이 모든 게 자랑스러운 인생이에요.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그게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카카오톡을 여세요. 자랑글을 올리려다가 한번 멈추시고요. 대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한 줄 보내보세요. 요즘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랑 한 줄보다 안부 한 줄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입을 닫으면 지혜가 열립니다. 마음을 열면 존경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멋진 어른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